아들 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망설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잡이에 손을 얹고 잠깐 멈추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눈치를 봐야 하나? 들어가도 되나?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들 집 문 앞에 서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73세 이봉순 씨는 지난 추석에 아들 집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두 손 가득 들고 갔어요. 며느리가 힘들까봐 전날 밤 혼자 다 만들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하면 안 되지. 그런데 막상 도착했더니 며느리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인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어색했어요. 봉순 씨는 음식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뛰어왔어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주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TV를 켰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봉순 씨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도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봉순 씨는 엄마 집에 갈게 했어요. 아들이 벌써요? 했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봉순 씨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왔을까? 전날 밤에 잠도 못 자고 음식 만들었는데, 무릎 아파도 참았는데, 나 때문에 불편한 거야?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도 울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울었어요. 그날 밤 봉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명절마다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느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손님 같은 느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부 갈등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고부 갈등은 나쁜 며느리가 있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리를 모르는 요즘 젊은 것들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억울했고 서러웠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 달랐어요. 평생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71세 한갑순 씨는 아들한테 상처받았어요.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갑순 씨는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키운 자식인데, 평생 희생한 자식인데, 어떻게 저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자식 키우느라 나를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관여하지 말라고? 갑순 씨는 그날 이후 아들한테 전화를 잘 안 하게 됐습니다. 먼저 연락하기가 무서워졌어요. 내가 또 뭔가 잘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2025년 한국가족관계학회 연구 결과에서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60대 이상 어머니 중 68%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며느리 눈치를 본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당신 아들한테 연락하기 전에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변화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억울함부터 제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눈치를 봤어요. 시어머니 밥상을 먼저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명절에는 며칠씩 일했고 제사에는 밤을 새웠습니다. 불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참았어요.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 될 때는 나는 다르게 할 거야.
며느리한테 잘해줄 거야. 그 다짐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가 됐더니 이상합니다. 잘해주려고 해도 부딪히고 배려하려고 해도 간섭이 되고 도와주려고 해도 불편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엄하게 대했다면 그건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권위를 배웠고 이 시대는 권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시어머니는 권위의 시대를 살았어요. 여러분의 며느리는 권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두 시대 사이에 서 있어요. 누구보다 힘든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게 당연해요. 그 억울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함을 들고 며느리한테 가면 싸움이 됩니다. 억울함을 들고 아들한테 가면 아들이 도망가요. 억울함을 혼자 들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해법이 뭘까요? 억울함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며느리를 향한 억울함이 아니라 시대를 향한 이해로 바꾸는 거예요. 저 애가 나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거구나. 이 생각 하나가 억울함을 50% 줄여줍니다. 나머지 50%는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예요. 세대가 왜 충돌하는지 깊이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세대는 도리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며느리의 도리, 아내의 도리, 어머니의 도리. 도리가 기준이었어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도리니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 세대는 달라요. 권리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 게 아니에요. 배운 것이 다른 겁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속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도리의 속도로 수십 년을 달려왔어요. 며느리는 권리의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두 속도가 다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틀림으로 보면 싸움이 됩니다. 저 애가 틀렸어. 며느리 도리를 안 해. 그런데 배경 차이로 보면 이해가 돼요. 저 애는 나와 다른 세상에서 배웠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화가 조금 줄어들고 숨통이 트입니다. 뒤꿈치 시어머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항상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다니는 시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웃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웃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의 현실이거든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키운 아들 곁에 있는데 살금살금 걷고 있어요. 과거 고부관계는 수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위에 있고 며느리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정하고 며느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수평이 됐고 어떤 집에서는 완전히 역전됐어요. 이 변화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시대가 더 평등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한테 이 변화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준비 없이 이 변화를 맞으니 혼란스러운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관계의 최소값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관계에는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최소값만 지켜도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고부관계의 최소값이 뭘까요? 명절에 인사하는 것, 아이 생일을 기억하는 것, 아프고 힘들 때 서로 연락하는 것. 이 정도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최소값만 지키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실망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정도도 안 해줘?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최소값 이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73세 최갑분 씨는 며느리와 최소값을 지키는 관계로 전환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 깊은 이야기 대신 가벼운 안부.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어요. 이게 고부관계냐? 그런데 1년이 지나니 오히려 편해졌어요. 만날 때 어색하지 않고 연락할 때 부담이 없고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가쁜 씨가 말했어요. 적게 바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기대를 낮추면 실망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이게 관계의 지혜입니다. 이제 아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부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들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74세 오말레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말레 씨 아들은 좋은 아들이에요. 엄마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내가 충돌할 때마다 이 아들은 사라집니다. 갑자기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가 왔다고 나가거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말레 씨는 그게 화가 났어요. 왜 엄마 편을 안 들어? 내가 맞는 말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레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솔직히 말해도 돼요? 해봐. 나는 엄마도 사랑하고 와이프도 사랑해요. 두 사람 다 소중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부딪히면 나는 숨이 막혀요. 누구 편도 들 수가 없어요. 엄마 편 들면 집에 가서 아내가 힘들고 아내 편 들면 엄마가 상처받고 나는 그냥 사라지는 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말레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는 내 억울함만 생각했는데 아들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날 말레 씨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안쓰러운 눈물이었어요. 아들 앞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이랬어. 이 말은 아들을 심판관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아들은 절대 엄마 편을 들지 못해요. 집에 가면 아내와 살아야 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며느리의 생활 방식을 비교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아들은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생깁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 말은 아들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죄책감 드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들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손주 보고 싶을 때 한 달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중간에서 어렵겠지만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요구가 아니라 부탁이에요. 작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부탁이니까 아들이 움직입니다. 실전 거리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방문 빈도는 내가 가고 싶은 빈도의 절반이 적당합니다. 한 달에 4번 가고 싶으면 2번만 가세요.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빈도가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미 많을 수 있어요. 반드시 미리 알리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가도 될까? 갑자기 가는 것이 애정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준비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미리 알리는 것만으로 관계가 훨씬 편해져요. 명절 대화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애 낳을 거야? 이 질문은 지뢰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살림은 잘하고 있어? 이 말은 평가처럼 들립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비교는 항상 불편함을 만들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 힘든 건 없어? 걱정이에요.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배려입니다. 말 한마디 차이인데 받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경제적 지원은 명확하게 하세요. 이건 그냥 주는 거야. 돌려받을 생각 없어. 주고 나서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라고 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주기로 했으면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면 빚이 되고 빚이 되면 관계가 차가워집니다. 상견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상견례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이후 수십 년의 관계가 쉬워져요. 첫인상이 나쁘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집안이 어떻게 되세요? 빈부를 비교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아들 연봉이. 자랑은 상대를 작아지게 만들어요.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에요? 첫 만남에 할 질문이 아닙니다. 외모 평가도 절대 안 돼요. 칭찬처럼 말해도 외모를 평가하는 순간 상대는 불쾌함을 느낍니다. 이런 말들이 첫 만남에 나오면 며느리 될 사람 마음에 저 집은 조심해야겠다는 인상이 남아요. 그 인상이 평생 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서로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들어봐도 될까?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겸손이에요. 상견례는 우아함의 연극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표현이 서툴면 전달이 안 돼요. 우아하게, 품격 있게 상대를 높이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 그 기술이 이후 수십 년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74세 오말레 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고 내가 삼계탕 끓여서 갈게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했어요. 말레 씨는 섭섭했어요. 손주가 아픈데 삼계탕 끓여준다는데 왜 거절하지? 그런데 아들한테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집 치워야 하고 그릇 닦아야 하고 대접도 해야 해서 아픈 아내가 더 힘들대요. 말레 씨는 처음엔 화가 났어요. 도와주러 가는데 왜 더 힘들어? 그런데 며칠 생각했습니다. 맞네. 내가 가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손님이 오는 거구나. 치워야 하고 대접해야 하는 손님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말레 씨가 달라졌어요. 다음번에 손주가 아프다는 연락이 왔을 때 말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삼계탕 끓여서 현관 앞에 두고 갈게. 나는 안 들어갈 테니까 편하게 아이 먹여. 며느리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레 씨가 먼저 달라졌더니 며느리가 따라 달라진 겁니다. 말레 씨가 제게 말했어요. 내가 한 발 물러섰더니 며느리가 한 발 다가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내가 채우려고 할수록 멀어지고 내가 비우니까 가까워졌어요. 며느리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집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여러분 집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며느리는 자기가 없는 집에서 평생 살아야 합니다. 그 며느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은 며느리 곁에 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두 세계가 만나면 제3의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좋은 것과 며느리 세계에 좋은 것이 만나서 더 풍요로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충돌이 아니라 융합입니다. 72세 황복분 씨는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사오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내가 명절에 음식 만들 때 힘들었지. 그게 싫었지. 근데 나는 그래도 했어. 당연히 며느리가 할 도리니까. 그런데 왜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 명절에 복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엔 음식 사와도 돼. 같이 먹으면 되지 뭐. 며느리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니, 정말요? 그날 며느리가 복분 씨한테 처음으로 먼저 안겼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복분 씨가 제게 말했어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평생 잡으려고 했는데 잡으면 잡을수록 멀어지더라고요. 놓으니까 왔어요.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얻는다. 고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 전체를 바꾸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해보세요. 삼계탕을 현관 앞에 두고 오는 것처럼요. 그 작은 하루가 쌓여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2025년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 조사 결과 고부관계 만족도가 높은 시어머니의 87%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했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기대를 조정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변하길 기다린 게 아니라 어르신이 먼저 달라진 거예요. 며느리를 많이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관계가 달라졌어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76세 이봉순 씨 기억하시죠? 추석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울던 분이요. 그분이 1년 후에 달라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봉순 씨는 그날 이후 결심했어요. 내가 달라지기로 했어. 명절에 음식을 전날 밤 혼자 만드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먼저 물었어요. 이번 명절에 뭐 먹고 싶어? 며느리가 잠깐 놀랐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랬어? 미안해. 앞으로는 물어볼게. 그날 이후 봉순 씨는 아들 집 방문을 미리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가도 될까? 처음엔 어색했어요. 내 아들 집인데 왜 물어봐야 하지? 그런데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토요일에 오시면 같이 점심 먹어요. 먼저 제안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봉순 씨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 아들 집 초인종 누르기 전에 망설이지 않아요. 며느리가 먼저 문을 열어줄 때도 있어요. 내가 달라졌더니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진작 이렇게 할걸. 왜 그렇게 오래 혼자 억울해했을까? 인생은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관계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버티는 건 괴롭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관계를 지키는 건 달라요.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하고 기대를 조금 낮추고 먼저 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키다 보면 관계가 살아나요. 우리는 평생 잡는 것만 배웠지 놓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조금 놓는 것이 더 잘 잡는 방법이라는 걸요. 조금 덜 개입하는 것이 더 깊이 연결되는 방법이라는 걸요. 그리고 권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품격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장 먼저 어떤 분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아들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그분한테 오늘 문자 한 통만 보내보세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 지내고 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닫혔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품격 있는 어머니로 남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나눔은 결국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